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이 비대위 선언을 했잖아요. 비대위원장이 누가 될지가 이제 가장 큰 관심이고 한동훈 장관이냐 아니냐까지 얘기가 나온 상황이잖아요. 어떻게들 보세요? 한동훈 장관 될까요? 저는 선거에 있어가지고 제가 만약에 선거를 준비하고 설계한다 그러면요, 우선은 큰 변수들을 통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의 리더십을 챙기고 그 다음에 각 후보들의 경쟁력을 챙겨야 되는 거거든요. 큰 바람이 지금 안 잠재워지고 있어요. 정권 심판론의 바람을 잠재울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예. 정권 심판론을 정권의 2인자로 재우겠다는 생각은 발상부터가 황당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회가 가설 세우고 검증하는 건데 가설 자체가 그냥 말이 안 되는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큰 변수를 통제할 의지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정권 심판론을 잠재우는 방법론은 지금까지 보수정당이 여러 차례 해왔죠. 이명박의 인기가 안 좋으면은 총선 지휘를 박근혜가 하는 겁니다. 그게 성공 방정식이에요. 근데 이거 다 제끼고 교과서적인 방법 제끼고 나는 내 2인자를 앉혀보겠어라는 생각 자체가 약간 의외인 겁니다. 왜냐면 약간 의외? 그 뒤에 있는 모든 변수들이 절망적이거든요. 아까 김재섭 위원장이 뭐 출마하는 이런 후보들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요, 지금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은요, 자, 그럼 한동훈 장관을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는 신이 도울 거야 정도예요, 지금. 예를 들어, 공천 물갈이를 개혁적인 인재가 들어와가지고 잘 해내면 이길 수 있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요, 공천은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공천은요, 공관위원장이 어떤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요, 인재영입 위원장이 아닙니다. 가진 패 중에서 제일 나은 걸 고르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수도권은 냉정하면 패가 너무 구려요. 지금 공관위원장 신이 와도요, 예를 들어 서울에 가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서 자, 내가 최선의 후보를 골라보자. 자, 없어. 1, 2, 3, 4 없어요. 그 이 상황에서 무슨 수로 후보를 만들어냅니까? 이거는요, 제가 지난번에 지방선거 공천을 들여봤기 때문에 아는 건데요. 예를 들어 김재섭 위원장에 있는 도봉구 이제 4선 도전인가요? 인재근 의원? 네. 인재근 의원과 3선 구청장 지낸 이동진 전 구청장이 붙는 구도가 민주당 구도예요. 맞아요. 그거는요, 누가 후보가 돼도 최소 당원 10,000명씩 끌고 있는 그런 조직력이 있는 후보들이에요. 그런 후보들이 붙는 상황에서는 경선시켜도 흥행이 돼요. 그런데 지금 도봉갑은 제가 알기로 국민의힘에서는 김재섭 말고 없어요, 어차피. 근데 강력한 카드 아닌가요? 그러니까 김재섭이라도 있는 곳은 굉장히 정리가 잘 되는 곳인데 좋은 곳이죠. 노원 가불병 말씀드릴까요? 노원 가불병은 셋 다 당협위원장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강북도 없어요. 강북- 한 분 없어요. 그러니까 강북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공관위원장이 누가 되는지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다. 왜냐하면 지상전은 어쨌든 마이너스예요. 제가 이걸 계속 설명드리지만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에서 송영길 대표에 비해 가지고 거의 15% 이상의 격차로 이겼잖아요. 그런데 왜 구청장은 25개 중에 8개인가 9개인가 내줬을까요? 국민의힘이? 지상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모든 전략을 대통령께서는 엉터리 짜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한동훈을 세우고, 대통령 입장에서. 성대모사 하시는 네, 거예요. 한동훈을 세우고,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는 뭐 참신한 후보를 넣으면 되잖아. 뭐 이런데 없는 걸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들. 그래서 이게 지금 2012년 박근혜 비대위의 어떤 체제가 아니라 2016년 박근혜 공천의 전략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오르신 지적이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더라도 혹은 뭐 원내 과반을 제대로 못 하더라도 이제 친정 체제로 꾸리겠다라는 의지가 되게 강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밖에서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정의당 비대위원장 해도 그러니까 자원이 되게 없고 그래서 제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는데 이게 맞아요. 국민의힘은 카드가 있는데 그걸 안 쓰는 거잖아요. 저 같으면 김건희 여사가 지금 나가서 반성을 해요, 사과를.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방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경거망동했다. 앞으로 해외 순방도 안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나경원, 유승민 두 분을 갖다가 전면에 세운다. 이렇게 하면 이준석 대표의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감세가 돼요. 근데 그것 안 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그냥. 예. 안 되는. 그럼 그러니까 지금 다들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은 할 거다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저도 반론이 없네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저거를 해요. 그러니까 연석 회의를 하게 돼요. 수도권 당협위원장이요? 전체인 것 전체예요? 같아요. 예, 윤재욱 대표가 권한대행 체제로서 지금 전부 이제 원외위원장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모아서 그 뭐 연석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전국에 대충 당협위원장들 200명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 가서 목소리 하나하나 들을 수는 없는 것 같고 한동훈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내도 의미가 있을까? 이게 한동훈 의미가 체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냥 정당성을 만들려고 하는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절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의총에서 한번 브레이크가 걸렸거든요. 김웅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동훈 체제가 갔을 때 우리 수도권 망한다. 이거 잘못하면 아바타다, 탄압당한다. 이런 이렇게까지. 얘기를 많이 해서 의총에서 한번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사후적인 정당성 절차로서 이 연석회의를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우려스럽고 저도 실은 이제 어제 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반대 의견 내지는 좀 비판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2012년 박근혜 모델이 가장 좋다. 그래서 그 당시 박근혜만 충격적인 게 아니라 그때 영입된 사람 대표적으로 이준석 대표거든요. 예.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했던 김종인 위원장 그때 다 비대위원 하셨던 분들이에요. 이 정도의 파격 인사가 없으면 사실 지금 위기를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더 걱정인 것은 당시 박근혜는 누가 뭐래도 차기 권력이었어요. 당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고 친박들이 이미 당의 주류가 돼버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당내 세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가 있고 실제로 친윤을 호소하는 초선 의원들 몇 명 말고는 이분들의 뜻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정말 박근혜만큼 당의 장악력을 가지고 파격적인 인사를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그럼 지금 합리적인 시선이 있는 국민의힘 거죠. 내에서 박근혜 그 당시 박근혜 급의 어떤 체급을 가진 사람 근데 그런 분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이건 이제 자기 대선 주자와 관련된 부분인데 어쨌든 근데 여론조사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그 여권 후보 중에 가장 지지율이 높은 후보고 저는 뭐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뭐 유승민 대표나 나경원 대표가 저기 올라오는 게 전 더 선거 전략에 유리하다고 보지만 그걸 안 하실 거면 원희룡 장관보다는 한동훈 장관이 나은 카드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원희룡 장관이 앞에 나오면 당무는 훨씬 더 잘 알지만 양평과 김건희 여사 이슈가 더 전면에 내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총선 패배가 더 가속화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원희룡 장관 카드보다는 한동훈 장관 카드가 조금 더 낫지 않냐. 제가 이게 반농담 말씀드리면요. 그 원희룡 한동훈 두 분 중에서 오히려 나중에 짜증 나면은 그 양평 고속도로나 아니면은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 가지고 바른 소리 할 수 있는 분은 원희룡일지 몰라요. 그래요? 아니 우리죠? 왜냐하면 그게 갖고 가다가 원장관이 그럴 때가 있어. 급발진하실 때가 있어. 저희 정치인사에서도 한번 경험이 또 어쩌라는 있으시고. 겁니까? 당이 망하라는 겁니까? 근데 이러면서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월요일날 무슨 당협위원장 회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의견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미 정해졌다. 네, 국민의힘 기류가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평이 있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오면 이준석 전 대표 말처럼 할 말은 할 수도 있다. 네? 윤 대통령에게 할 말 할 지금까지 수도 한동훈 있다. 장관이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까지 한 말하자면 번도 그런 적이 희망의 없는데? 영역으로 바뀌니까 선거 전략이 희망의 영역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바램. 제가 오늘 여기서 그냥 한 가지 얘기 드리면요. 좋아요. 한동훈 장관은 지금 서두를 수가 없는 입장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송영길 대표의 영장 심사가 18일일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뭐냐면 송영길 대표가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서 구속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만약 구속되는 상황이 나온다고 하면은 한동훈 장관의 어깨가 좀 가벼워질 것이고 만약에 송영길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라고 한다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설은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하나 지키고 봐야 되는 것이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큰 영향일까요? 왜냐면요 그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예. 뭐 내용적으로는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각됐네 이러면서 그때 한동훈 장관에 대해 약간 회의론이 퍼진 것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그 2차전이라고 할 수 있는 좀 임팩트는 덜하겠지만은 2차전에서도 만약에 결과가 잘못 나오게 되면은 대중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한동훈 장관이 이번 정권 들어서 정치인 수사 있어가지고 크게 성과를 못 내는구나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법무부장을 수사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미지가.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우려스러운 것은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네. 내지는 이제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다. 내지는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를 보인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오는 멘붕은 초선 의원들이에요. 그 도대체 윤심은 한동훈에게 있는 거야? 정말 윤심은 대통령에게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분들은 윤심만 따라가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김기현 대표 사수하는 과정에서도 초선들이 번지수를 잘못 짚어가지고 이준석 대표 표현에 이러면 살생부의 이름을 스스로 쓰게 된 셈인데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의 입장과 정부 입장에 달랐을 때 초선 의원들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 갈팡질팡한다. 이거 자체가 또 다른 혼란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제 우려 사항입니다. 걱정 마세요. 근데 그러다 어차피 낙천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윤 대통령의 의견을 견제할 수 없는 비대위원장이다.
그러면은 의미가 없는 비대위원장 아닌가요? 그래서 뭐 비대위원장 누가 되든 공관위원장 누가 되든 사람이 바뀐다고 별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어차피 용산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갈 거고 김기현 당대표 쫓아내면서 대통령의 그립감은 훨씬 더 세진 거거든요. 대통령 마음대로 공천할 거고요. 대통령의 얼굴로 총선 치를 겁니다. 아, 그래도 이길 수 있다. 4개월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높은데 선거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공상과학 소설을 쓰는 분들 정말 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장관이 될지 안 될지 몰라도 누가 네, 되든지 간에 첫 과제가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럼 장 소장님 말에 따르면 이것도 결과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든? 일단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하기는 어려울 거는 같은데 어쨌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인 찬성 여론이 높잖아요. 예. 내년 총선에 출마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연 이거를 본인 용산의 뜻대로 다 반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이 만약 비대위원장 됐어요. 그랬을 경우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결단과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예.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 뜻을 어길 수가 있을까? 짜고 칠 수는 있겠죠.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처럼 아, 내가 6.29 선언하면 내가 그냥 받아주는 걸로 할게.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과연? 그렇게. 아까 미리 인사에서 이 전 대표가 당의 입장을 좀 대변하는 쪽으로 무리 없이 결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비대위원장이. 1차전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당론 자체가 이미 특검법 거부이기 때문에 예, 거부권까지는 스무스하게 갈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페북에 올렸듯이 거부권 쓴 다음에 15일 내로 그게 돌아온 다음에 그걸 언제 다시 상정해가지고 제2결 투표에 붙이는지는 국회법에 조항이 없어요. 아, 그 말은 시간 놀이를 할 수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 꽃놀이패를 손에 쥐는 거죠. 공천이 끝난 다음에 표결 붙여버리면요. 이게 무슨 문제 생기면 반란표 이런 것보다도요. 그냥 공천 떨어져서 열받아서 국회 안 나온 분이 생겨버려요. 그러면은 정족수가 안 돼버려가지고 정족수는 되는데 참석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그러니까 제석자 넘어가는 중에 거니까. 국민의당 사람들이 국민의힘 사람들이 적어져가지고 그냥 모수가 작아지는 속도가 생겨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 안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제2결에서 거부권도 써서 욕먹고 특검도 하게 되는 아주 황당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 비대위원장이 그러면 누가 되는지와는 상관없이 어쨌든 이 특검법 표결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 공관위원장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거론되기도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다 그러면 검찰 출신으로만 쫙 꾸려지는 건데 이에 대한 당내 반감은 없어요? 뭐 외부의 비판은 그렇다 치고. 당내 반감이 중요하지가 않다니까요. 그냥 뭐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면은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의 2인자고 공관위원장은 대통령 주례를 서주신 분이고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저는 혁신위원회를 꾸릴 때 이제 인재풀과 실력을 다 보여줬다 생각하거든요. 비대위원회 꾸릴 때도 그 정도 수준의 실력밖에 못 보여줄 것이다. 그럼 비대위원회가 아까 얘기했듯이 박근혜 비대위는 박근혜도 대단했지만 비대위 멤버들이 하나하나가 독립개체로 언론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 대단했어요 그때. 근데 이상동 의원도 그때 이상동 교수님이지. 그렇지. 김종인 이상도 쌍포에다가 이준석을 아무 말 대안 차고 있고 이게 정말 저도 모르게 박수 쳤어요. 뉴스를 열어보면요.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신문지 펼쳐보면 1면부터 4면까지 어디선가 우리가 떠든 얘기예요. 근데 그게요. 그 당시 민주당이 한명숙 대표 체제였는데 민주당에서 계속 욕 나왔어요. 우린 왜 기사를 못 만드냐. 근데 지금 지난번 혁신이 보면은 인요한 위원장 혼자 단독 드리블하다 혼자 무너졌잖아요. 네. 그게 혁신이 실력이거든요. 그때. 근데 비대위도 이번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상황에서는. 알겠습니다.